안녕하십니까. 사실 이 신화란 것이 무엇인가?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그 개념이 학문적이라고 그럴까요? 이게 확실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저 우리가 막연히 신화하면 글자 그대로 신에 관한 이야기 그런 정도로 우리가 알 수가 있겠는데요. 보통은 이제 히랍 로마 신화 이게 우리들에게 많이 알려져 있죠. 그렇습니다만 특히 최근에 와서 이 신화에 관한 논의가 활발할 뿐만 아니라 신화에 관한 책들도 아주 많이 팔리고 또 대학이라든지 이런 곳에서 신화 강의가 상당히 그 인기를 끌고 있다고 그럴까? 이런 그 현실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화에 관한 무슨 학문적인 정의라든지 이런 것보다 우리나라 이 문학 작품 속에서 그래도 이 신화적인 주제라고 그럴까요? 또는 소재들을 많이 다루고 계신 우리 한 선생님을 모시고 뭐 좀 자유스럽게 본인의 그런 작품 세계와 더불어서 이런 얘기를 좀 들려주셨으면 싶습니다. 우선 그 신화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신화에 대한 건 어떤 개념적인 그 이야기로서는 제가 신화 전문학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제가 생각하고 있는 바를 이야기한다면 시간을 거슬러서 올라가는 제트기가 있다면 그걸 타고 한없이 달려가 보면 우리 우주가 형성되기 이전의 시간까지 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러면 그때 우주가 생성되기 이전의 시간에는 무엇이 있었을까? 가령 불이라든지 바람이라든지 이런 것만 있지 않았을까? 그래서 그 두 가지의 생성이 돼가지고 우주가 형성되고 여러 가지 그 몇 억만 년을 거쳐서 오늘에 이르러 있는데 그러니까 저는 그 부채살처럼 이 삶이 이렇게 퍼져 나갔는데 우리는 부채 맨 끄트머리에 지금 살고 있잖아요. 그 문화의 그 최첨단에서 살고 있는데 그걸 거꾸로 부채살이 있는 쪽으로 올라가 보면 그 시원에 도달하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시원 거기에 신화가 있을 거라는 건데 그렇다면 우리의 삶하고 그 신화하고는 어떤 관계가 있는가. 그래서 가령 그 창세기 이야기를 합니다만은 그 신적인 그런 쪽 그리고 그 신화 그러면 로마 신화라니 로마 그리스 신화만 있고 우리나라에 신화가 없는 것처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만 그 동서양을 막론하고 어떤 그와 같은 그 시원으로부터 오늘에 흘러오기까지의 그와 같은 것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말이라든지 우리 몸뚱이가 되어 있는 이 구조적인 이런 것들을 갈피갈피에 신화적인 것이 들어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쓰는 말 한마디에도 그러니까 우리 모든 존재는 신화적인 존재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실제로 그 뭐 그런 그 뭐 우스개 얘기라고 그럴까요? 뭐 우스개 얘기라고도 할 수 없는 그런 그 얘기가 있는 걸 저도 들은 일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시골의 그 농부들이 이제 밭을 맨다든지 또는 이렇게 그 모를 심는다든지 하는 그런 그 동작 하나하나도 이게 무슨 경제적이다 또 무슨 공작적이다 이런 그 시각보다 그 자체가 역사적인 동작이냐 그 자체가 신화적인 동작이다 뭐 이런 그 얘기를 하는 것을 우리나라에 제가 알기로 아주 그렇게 오소독스하게 신화학이라고 할 수 있는 이런 건 아직 그렇게 형성되어 있는 것 같지 않습니다만 그래도 그 신화에 관심이 있는 분들 그런 분들 사이에 그런 얘기를 들은 기억이 납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아주 그 시원에 그 옛날부터 있었던 이를테면 역사 이전에 그런 그 의식과 행위 일체를
포괄적으로 우리가 신화라고 볼 수 있지 않겠는가 그런 그 말씀이시죠. 네, 그 아주 잘 지적하셨는데 그러니까 학문하는 사람들은 그걸 규정해서 그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 논리를 세워서 얘기하는데 우리 삶을 봐보면 가령 그 아까 우리 삶의 갈피갈피에 신화가 승배가 있다 그런 얘기를 했는데 가령 그 남녀가 공존해서 사는데 성 문제만 보더라도 그 행위 자체가 얼마만큼 신화적인 그 원초적인 그런 행위인가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성 문제는 우리 사람에게만 있는 게 아니고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이 암수가 이 관계를 맺어서 이렇게 씨를 퍼뜨리잖아요. 그러니까 우주 생성의 원리, 그러니까 아까 시가은이 원초적인, 그러니까 결국은 이렇게 그 나아가다 보면 우리 우주의 우리 생명체의 모든 그 총체적인 원형을 우리들이 찾을 수 있지 않나. 그 말하자면 그 원형 찾는 그 자리가 신화일 것이다. 그래서 요즘 신화가 뜨는 이유도 우리 삶을 좀 더 이 깊은 시원에서부터 천착해서 말하자면 더 확실하게 세상을 살아봐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의지 같은 것이 신화를 뜨게 만드는 그런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말하자면 모든 그 존재의 그 발생학이라고 그럴까 거기에 이제 그 신화학적 관심이 집중된다고 할 수 있겠죠. 그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신화라는 것은 문학적이면서 종교적이면서 이른바 문화인류학적인 그런 많은 그 테두리를 갖고 있는 소위 그 간학문적이라고 그럴까요? 뭐 이런 그 관심이어서 사실은 재밌는 것 같으면서도 어려운 부분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즘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은 그만큼 우리 존재의 어떤 그 정말 그 역사적인 구심점에 대한 뭐 역사적이라는 것이 오히려 지금 우리가 그 역사 지금까지 온 역사를 배제한 그 이전에 대한 관심이기 때문에 조금 그 잘 안 쓰는 표현으로 하자면 전사적인 그런 그 관심이 사회적으로 팽배해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이야기로 얘기를 갖다가 또 좀 바꾸어서 설명해 보는 건 어떨까 싶어요. 뭐냐 하면 대개 그 유일신을 믿는 사회나 그 민족, 예를 들면 기독교라든지 또는 그 기독교와는 다르지만 구약에 상당한 그 뿌리를 두고 있는 유태교라든지 또는 이 아랍의 그런 그 마호멧교라든지 이런 그 신중심적인 유일신 사상의 이런 그 나라들 민족들 아닌 나라를 좀 크게 신비주의 민족이다 또는 국가다 사회다 이렇게 본다면 이런 그 신비주의적인 풍토에서는 결국은 그 정신적인 어떤 그 활동의 근원이 결국은 다 신화가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을 저는 좀 해보고 있습니다. 제대로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이 신화 속의 삶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 존재 자체가 신화적이다 그런 얘기를 제가 했는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따지고 보면 그 신화적인 삶을 살고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우리들은 그 합리적인 삶, 과학적인 삶이 이 판을 치고 있는 삶 속에서도 가령 미아리고개 같은 데 가보면 그 점술가들이 그 예언을 한다든지 그리고 그런데 거기 가는 사람들은 아주 그 무지몽매한 사람들만 간 게 아니라 지성인들이 많이 찾는데요. 그런 것들은 우리들이 합리적으로 이렇게 과학적으로 살아가면서도 말하자면 우리들이 어떤 신비한 그런 것들을 믿는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흔히 합리주의자들은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100% 합리적이다라고 말을 하지만 저는 그렇게 보지 않아요. 50쯤이 합리일 것이고 50쯤이 비합리일 것이다. 비합리 말하면 신비라든지 알 수 없는 어떤 세계 같은 거.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역시 그 서양의 경우에는 헤브라이즘과 헬레니즘의 그 양대 구도가 역사적으로 있다는 말씀이에요. 그 헤브라이즘은 기독교죠. 기독교는 물의 세계입니다. 물로 세례를 주고 불은 인간적인 것이고 물은 신적인. 이것도 반드시 그렇게 볼 수 있는가? 저는 신학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거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문학 속에 받아들여졌을 때는 그렇게 보는 견해들이 아주 유력해요. 가령 괴테 같은 사람이라든지 괴테, 파우스트에서도 그렇고 그렇게 보죠. 반면에 이 헬레니즘의 세계는 아까 그 프로메테우스 말씀드렸습니다만 프로메테우스에서부터 니체에 이르기까지 그거는 그 불을 생명의 기원으로 보는 거죠. 프로메테우스가 그 불씨를 훔쳐오지 않습니까? 거기서부터. 그래가지고 지금 이제 한 선생님은 남성에게 그 불의 요소가 아주 강하게 있고 물론 여성에게도 있지만 물불이 이렇게 혼합되어 있는 그런 거니까 나눌 수가 없다 이런 이제 저는 일종의 이제 가설로 봅니다만 이제 그 소위 얘기하는 헤브라이즘, 헬레니즘으로 볼 때에는 그 헬레니즘적인 전통 속에서 히랍 로마적인 전통 속에서 쭉 니체에 이르기까지 오는 것은 이것은 남성이 불을 갖고 있다, 뭐 여성이 불을 갖고 있다 이게 아니라 남녀가 합쳐질 때 아까 그런 어떤 성적인 교섭 그 행위가 불로 보는 것이죠. 그 자체가. 그래서 거기에서부터 말하자면 생명이 시작된다고 보는 이런 거는 이제 좀 우리가 짧은 시간 안에 다 얘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겠습니다만 그래서 신화와 가장 근접해 있는 문학적인 생각이나 사조가 있다면 낭만주의거든요. 그래서 가령 나무들의 자연 발화라든지 거기서 이제 불이 나온다든지 이런 모든 것도 이제 그런 측면에서 이제 설명들을 하려고 하는 걸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말하자면 물에서 흙이 나오고 흙으로 하나님이 인간을 빚고 이런 것이 아니라 이런 그 모든 생명체가 이렇게 암수 간의 교접을 통해서 즉 불을 통해서 이제 나온다는 이런 진화론적인 세계이죠. 근데 그 세계에 커다란 테두리들이 이런 그 불의 신화 같아요. 가령 그 말씀만 좀 드리자면 소위 그 서양 그 낭만주의 한 기본 텍스트처럼 되어 있는 그 노발리스의 그 파란 꽃 같은 책을 보면 거기에 이제 아주 그게 명백하게 조금 어렵습니다만 그렇게 쭉 그 이제 소설 속이지만 이제 그런 설명이 되고 있는 걸 볼 때 우리나라 저는 그래서 한 선생님의 그 소설에 아주 관심이 많거든요. 우리나라 소설을 보면 이런 샤머니즘이란 것이 뭔가, 샤만이라는 게 뭔가, 뭐 지금까지 나온 설명은 그런 어떤 성적인 엑스타시거든요. 우리나라 이제 몇 분이 그 이제 쓰신 분들이 있으신데 성적인 엑스타시가 이런 어떤 그런 황홀경, 무화경을 넘으면서 소위 그 접신, 강신, 신이 내리는 그런 걸 경험하면서부터 이제 그 샤만이 탄생한다는 그런 그 논리, 그런 논리하고 이런 헬레니즘적인 논리하고 신비주의자, 신화의 바탕을 둔 신비주의라는 관점에서 서로 상통한다. 근데 참으로 그 이상하게도 한국의 이런 어떤 정신적인 바탕은 샤머니즘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문학 작품 속에 또는 우리나라 작가들 가운데에서 바로 이런 비판이라든지 수용은 그건 두 번째 문제고 우선 그것 자체를 우리 정신으로선 다루는
그런 그 작가나 문학 작품이 제가 볼 때는 거의 없어요. 우리 한 선생님을 제외하고서는. 그래서 이 결국은 우리가 신화를 히랍 로마 신화다 또는 신화를 뭐라는 게 뭐다 이렇게 설명하기에 앞서서 실제로 우리 존재가 신화적인 존재인데 이 현장 속에서 바로 우리나라의 그런 신화적인 아까 그 갈피 속에 다 존재한다고 그러셨는데 그래서 조금 이제는 한 선생님의 그 작품 속에 실제로 내재해 있는 그런 그 우리 신화의 그런 말하자면 살아있는 모습들 그런 거를 본인의 작품을 좀 설명해 주시면서 말씀해 주시면 어떨까요? 이 물보라는 물 속에서 나온 소년의 이야기인데 물 속에서 어떻게 소년이 나왔는가 하면 어느 산에 부엉이 울음소리가 있었는데 그 울음소리가 바람이 되어서 날아다니다가 물로 떨어져서 거의 섬이 됐는데 그 섬을 이렇게 물결이 와서 이렇게 치니까 거기서 거품이 생겼는데 어느 날 애 울음소리가 들려와서 가봤더니 그 수문 있지 않습니까? 그 육지하고 바다하고 그 사이에 물이 흐르고 오르내리는 거기에 애가 하나 있어서 그 애를 데려다 키운 게 바로 너다. 자기 할머니가 그와 같이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그 속에는 많은 상징이 들어있죠. 바람으로부터 그 부엉이 울음소리로부터 바람으로부터 섬이 되어 가지고 물과 이제 섬이 된 그러니까 부엉이 울음소리는 흔히 남성적인 것이고 남성적인 것이 바람이 되어서 섬이 됐다고 하는 것은 이 바다와 섬을 봐보면 비유적으로 표현하여 보면 바다가 여성성이라면 섬은 남성성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두 성의 교접으로 인해서 태어난 것이 그 아이라는 이야기거든요. 근데 저는 이 소설을 쓸 때 그러니까 신화적인 것은 신화 비평한 사람들이 그와 같이 이야기하기를 합니다만은 결국은 그 아버지 찾기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신화적인 작품이 아버지 찾기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아까 불의 신화 그것하고 관계가 있으리라고 저는 생각해요. 가령 홍길동전을 제 작품 제쳐놓고 홍길동전을 얘기하면 홍길동이가 자기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하기 때문에 아버지 찾기를 했다. 그게 투쟁이죠. 그래서 아버지 찾기를 해서 그 홍길동이는 서자이기 때문에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했다가 그래서 나으리라고 항상 불렀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버지라고 부르게 됐을 때 투쟁을 해가지고 그때 어디로 가냐면 율도국으로 들어가죠. 이상사회를 건설하기 위해서. 근데 왜 아버지를 찾았으면 그것으로서 만족하지 않고 율도국으로 들어갔느냐. 그것은 이 아버지, 자기가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그 아버지는 현실적인 아버지로서의 가치가 없는 거죠. 세속적인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래서 홍길동 스스로가 아버지 노릇을 하려고 갔다고 봤을 때 아버지는 또 다른 신의 이름이잖아요. 그렇게 본다면 홍길동도 신화적으로 이야기하면 결국은 아버지 찾기란 말이에요. 근데 이 물보라에서도 이것을 신화적인 걸로 이제 한다면 이 소년이 자기를 키워준 양아버지한테 막 박해를 받고 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아버지 이 말고 또 하나의 아버지를 그리워하는데 저 섬에 이 뒤에 살던 부엉이가 날아가서 저 섬에서 뭐냐면 큰 스님으로서 큰 스님이 돼가지고 거기 가면 그 부엉이가 큰 스님이 돼서 나를 반겨줄 거다. 그 아버지를 만나러 가야지. 그러고 늘 상상을 하고 산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자기 진짜 생모하고 나타나서 그 아이를 데려가려고 하는데 그
뭐냐 배에서 뛰어내려서 지금 양아버지한테 다시 돌아온단 말이에요. 그러고 그 섬으로 아버지를 만날 것을 꿈꾸는 것으로 이 소설이 끝나요. 이제 대략적인 겁니다만은 그러면 자기를 낳아준 생부도 자기 아버지라고 소년이 인정하지 않는 것이고 자기를 키워주고 있는 이 양아버지도 자기를 아버지라고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저기 어디에 있는 그 아버지를 이제 배 타고 찾아가야 되겠다. 그것은 결국은 소년이 나중에 자라서 자기가 아버지가 되겠다는 거 아니겠는가 그 말이거든요. 근데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건 왜 그러냐 하면 그 제가 가지고 있는 이 의식의 구도를 잠깐 이야기할게요. 이 가령 이 우주 생성이 아까 그 거꾸로 이렇게 역으로 이야기해 가지 않습니까? 이번에는 이 복원을 한번 시켜보죠. 복귀를. 예. 그러니까 이 세상에 우주가 있기 이전에는 불밖에 없었을 것이다. 지금도 그 천체 속에는 별이 생성 소멸을 한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와 같은 그 불들이 어떤 계기로 냉각이 됐을 때 말하자면 우주라고 하는 이런 것들이 생성이 됐을 것이고 지구가 만들어졌는데 지구는 이 광물질로 되어 있는데 표피에는 지금 이렇게 표피에는 흙이 있어가지고 거기에 이제 이런 그 생물들이 솟고 우리 사람도 있고 아메바로부터 지내와야 왔다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만은 근데 이제 우리가 이 지표면을 봐보면 풀들이 솟아있지 않습니까? 푸나무들이. 근데 푸나무를 뜯어먹고 사는 것들이 동물들이란 말이에요. 그럼 풀과 동물들을 총체적으로 잡아먹는 것이 사람이잖아요. 그럼 이렇게 피라미드로 이렇게 쭉 올라오는데 먹이 사슬이 맨 꼭대기에 있는 것은 인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면 인간의 그 삶의 그러니까 생김새를 한번 봐보면 김 선생께서도 머리털이 고 저도 머리털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종교 기하학자들이 그 얘기하는 거 봐보면 식물과 사람은 정반대라 그러거든요. 정반대 어떻게 반대냐 하면 이 식물들은 머리털 같은 뿌리를 땅에 묻고 있는데 사람은 그 반대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머리털이 뿌리라면 그 하늘을 향해 있다. 형태학적으로. 예. 그리고 그 식물들은 꽃을 하늘을 향해서 피잖아요. 거꾸로. 그런데 사람들은 꽃을 전부 다 밑으로 생식기들이 밑으로 감추는 게 말하자면 이제 이 꽃이 말하자면 식물의 생식기라고 했을 때 우리 인간들은 전부 다 정반대로 내려가 있잖아요. 그와 같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인간과 식물과는 정반대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그러면 우리는 이 뿌리로 무엇을 흡수하느냐? 말하자면 이 하늘이라고 하는 이 신비한 우주라고 하는 어떤 것에서 뭐 영적인 거라든지 이제 그런 어떤 이상이라든지 이런 우리 인간이 말하자면 도달해야 하는 어떤 경지 같은 것까지도 이걸로 다 빨아들인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표면에 땅을 이제 발을 디디고 있으면서 그와 같은 것을 빨아들이는데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로 이제 가령 이데아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만 이 공자 같은 사람, 맹자 같은 사람들이 인이라고 하는 그런 것이 어떤 것인가 하는 그런 것들 삶에 우리 인간이 말하자면 이뤄내야 할 궁극적인 어떤 것이 가령 인이라고 했을 때 그 인이라고 하는 걸 맹자는 이렇게 이야기하더구만요. 한승원이가 지나가다가 보니까 개울에가 어떤 해가 빠져 죽으려고 해요. 그러니까 그걸 건져 올렸습니다. 건져 올리니까 그럼 한승원이가 그걸 건져 올릴 때 왜 그 위험을 무릅쓰고 건져 올렸을까? 그러면 그 아이가 재벌이어서 내가 그걸 그 아이로 건져 올리면 재벌로부터 큼지막한 보상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랬다는 것이 첫 번째 그 이야기잖아요. 그 다음에는 두 번째는 그 소문이
도화 각 신문에 나오고 막 방송에 나오면 역시 한승원이야. 그래서 어떤 사회적인 명예나 지위나 어떤 체면을 위해서 그렇게 했다.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을 것이고. 마지막에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저것을 생각할 겨를이 어디가 있겠는가. 내가 지나가다가 그와 같은 위태로운 꼴을 보고 어찌 사람으로서 차마 그냥 지나칠 수가 있는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들어가서 그렇게 건져냈다. 이와 같은 것이 인이라는 거죠. 말하자면 전라도 사투리로 그걸 짠하다고 표현하고 싶어요. 나는. 그러니까 만약에 그 아이를 구제하지 않고 지나쳐 갔다면 내가 얼마만큼 가슴이 아플 거예요. 그 가슴 아픔을 치유하지 않죠. 그러니까 짠해지는 그 가슴앓이 그것으로 인한 행위가 말하자면 인이라는 거죠. 근데 그것을 이 실학자들, 가령 최재공이나 정다산이나 이런 분들이 하는 얘기로는 효제자라고 얘기해야 돼요. 효. 위로는 윗사람을 받들고 제 아래로는 아랫 사람들을 사랑하고 그리고 자비롭게 나보다 못 먹고 못 입고 박해받는 사람들을 자비로 끌어안고 하는 그 세 가지가 그러니까 실학자들답게 이렇게 분명하게 그것이 인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 가령 그 국가에서 이야기한 이데아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 공자가 얘기한 그거라든지 또 이제 주역 읽어보면 말하자면 그 모든 사업은 우주의 가장 그 핵심이 되는 어떤 것하고 관계가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렇게 본다면 아까 제가 이 우주를 이렇게 디디고 그 먹이사슬이 맨 꼭대기에 있는 인간이 말하자면 머리가 지향하고 있는 바 그것이 어떤 이상적인 거고 우리 인간이 결국은 도달해야 하는 어떤 영적인 가장 가치 있는 세계인데 지고한 그러니까 이 소설을 쓴다는 거 어떤 그 우리들이 지금 신화를 요즘에 와서 생각하게 된다고 하는 것도 이 어지러운 세상 속에서 뭐냐면 아까 아버지 찾기처럼 가장 지순지고한 삶을 말하자면 찾아가는 길은 어떤 것인가. 그러니까 우리들이 말하자면 신화라는 것을 논리적으로 이론적으로 이렇게 학문 체계적으로 이렇게 공부하지는 않더라도 우리 대중들이 우리 민중들이 왜냐하면 그런 걸 느끼고 있지 않나 이 어지러운 세태 속에서 가장 지순지고한 삶을 향해서 나아가는 그 어떤 거 그래서 신화가 뜨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 지금까지 추구해오고 천착하려고 한 그런 것도 그와 맥을 같이 하고 있지 않나. 그래서 신화가 뜬다 그래서 제가 좀 그 묘한 그 일치다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 전라도 말로 짠하다는 걸 표준 말로 하면 어떻게? 사전 찾아보면 짠하다고 그냥 돼 있어요. 아 그래요? 예. 표준 말이네요. 예. 그저 짠하다는 말 다 아시죠? 뉘앙스는 알겠는데 네. 그 완전히 잘 잡히진 않는 거예요. 그 짠하다는 말은 그 제가 아주 소설가적으로 풀이를 중요한 말 한다면, 같은데. 예. 낱말의 뜻을 풀이한다면, 가장 순수한 우리의 그 가슴 속, 그야말로 우주의 핵심에 맞닿아 있는 인정, 정서. 말하자면 그 아버지가 그러니까 내 어머니가 아야 배야 하고 아프면 나도 아파지잖아요. 그런데 그뿐만 아니라 북한의 어떤 그 굶주려 가지고 피해 가지고 온 아이가 막 어디 가서 뭘 그 더러운 음식을 주워 먹고 그러면 막 가슴 아파지잖아요. 그게 짠한 거다 그런 얘기죠. 제가 이제 그 문학사적으로 이렇게 좀 훑어볼 때 우리 문학의 그런 그 사상사 이때 이 사상사라는 건 어떤 정치적인 이념이 아니라 정신사적인 그런 그 맥락이 사실은 좀 빈약하거든요.
그래서 뭐 미당 서정주 선생이나 또는 김동리 선생이나 또는 그 최근에 우리 한 선생과 같은 그 뭐 동향 분이신 걸로 아는데 소설가 이청준 선생이나 그런 그 몇 분들을 제외하고서는 세태 소설 또는 소설 쪽에서만 본다 하더라도 이념 소설 또는 사회 소설, 역사 소설 이런 것은 있지만 그런 그 시원에 육박해 들어가는 꿈의 어떤 원형에 이렇게 접근하고자 하는, 그래서 이거는 작가마다 이제 그 나중에 그런 학문적인 틀 안에서 정리할 때는 그것이 어떻게 다시 정리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작가마다 다 달리 아주 그 하나의 그런 고투가 엿보인다고 할 수가 있겠거든요. 그런데 이제 지금 그 뭐 여러 가지 재미난 말씀 해주셨습니다만 그것과 더불어서 한 선생 작품에는 이 바다가 많이 나오거든요. 바다가. 이거는 사실 서양 문학 속에서도 물론 나옵니다만 그렇게 그 일관된 어떤 무대로, 이게 단순한 무대가 아니죠. 이것도 무슨 신화적인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바다 뭐 들끓는 바다 뭐 아주 그 바다를 잘 보시면서 사시면서 근데 그 바다는 얘기도 재밌을 것 바다인데 같아요. 바다는 바다인데 들끓는 바다잖아요. 들끓려면 불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바다 가운데 섬에서 나오고 자랐거든요. 잠깐만요. 거기서 여쭤보겠는데 아까 바다는 여성적이고 섬은 남성적이다. 이제 그것뿐만 아니라 그 한 선생님께서 그 얼핏 보자면은 조금은 자의적으로 보이는 그런 해석 같은 거를 상당히 많이 하시거든요. 근데 그런 근거 같은 거는 어디서 갖고 계시는지 모르겠어요. 이제 바다가 여성적이다 이런 건 뭐 많이 나와 있죠. 근데 이제 뭐 여기서 일일이 예거하지 않겠습니다만 상당히 그 방면에 말하자면 해박하신데 그런 그 근거는 어디에 두고 계신지 그것도 좀 합쳐서 좀 말씀해 주시죠. 근데 우리나라의 독자들, 이제 고급 독자라고 하면 평론가를 포함한 그 많은 뜻있는 독자들이 있는데 우리나라의 지성인들은 대개가 다 서양에서 수입해 온 그 학문적인 어떤 그 이론이나 논리를 바탕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면이 있죠. 네. 그렇기 때문에 서양에서 들어온 것들은 되게 기호화해 버렸잖아요. 바실라를 이렇게 가령 바다는 뭐 어떤 모성이다, 뭐 대지는 뭐 어머니다, 뭐 이런 식으로. 그런데 그것에 익숙해 있기 때문에 저는 가장 한국적인 그 한국적인 생각을 바탕으로 해서 저는 그 이론을 먼저 공부한 게 아니고 말하자면 소설적인 감수성이라든지 문학적인 감수성, 우리 그 문학적이라는 말을 써서 그러는데 저는 그 농부나 어부들이 가지고 있는 감수성을 그대로 물려받아서 소설의 공간 속으로 승화시키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제 소설의 모든 결과물인데,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전에 그 브리달 해설하시면서 지적을 하셨습니다만은 김 선생께서도 이제 그런 것들이 그 육화될 수 있도록 한 거, 그것은 제가 섬에서 나고 자랐기 때문에, 바닷가에서 나고 자랐기 때문에, 그러니까 바닷가에서 나고 자라면서 저는 그러니까 한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만 해도 바다를 굉장히 신비한 것으로만 생각을 했죠. 그리고 저는 그 바다가 살아있는 것으로 늘 느껴지고 바다 가운데 배 타고 간다든지 그러면 그 물공포증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헤엄을 15살 때까지 못 배웠는데 그리고 가령 이 섬 가운데로 쭉 뻗어나간 그 부두 있잖아요. 부두 끄트머리를 제가 가고 싶어도 무서워서 못 갔어요. 왜 그러냐 하면 그 시커멓게 일렁거리는 그 짙푸른 그 바다 속에서 무엇이 나와서 내 발목을 탁 끌고 들어가 버릴 것만 같은 그런 공포감에 사로잡고 거대한 어떤 마녀 같은 느낌이 들고 그랬어요.
네, 거대한 마녀다 그런 표현을 제가 문학 속에 씁니다만, 그러니까 그 저는 신화를 가령 모 작가가 그 로마 그리스 신화를 써서 참 재미를 상업적으로도 톡톡히 보고 그렇습니다만, 저는 그냥 신화만의 신화는 의미 없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하나의 그 고고학이나 어떤 말하자면 어디에 가둬놓은 미국 가면은 원주민들이 이렇게 가둬놓고 박물학 예, 박물학 같은 그런 거잖아요. 그와 같은 의미 이외에 어떤 의미가 있겠는가? 신화가 좀 더 가치 있으려면 우리들의 역사가 하나의 이 박물학적인 역사보다 우리 몸 속에 그 오롤이 박혀 있는 갈피갈피해서 느낄 수 있는 역사, 그것이 의미가 있는 거 아닌가? 신화도 마찬가지로 우리 삶 속에서 드러나는 신화, 그것을 캐보는 것이 더 의미 있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레ヴィ스트로스 그 문화 인류학자가 왜 문명 사회를 놔두고 원시 사회로 들어가서 찾느냐 하면, 문명 사회에서 문제가 되는 것을 해결할 수 있는 열쇠는 원시 사회가 찾아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아까 제가 부채 이야기를 했는데, 부채 표면에서 첨단 세상을 살고 있다면 이 10원으로 들어가면 그 문제점을 가장 빨리 발견할 수 있는, 단순화되어 있기 때문에 삶이. 가령 그 레ヴィ스트로스가 왜 인간은 근친상간을 하지 않으려고 애쓰느냐 하는 그것을 말하자면 원시 사회에 가서 발견했는데, 그건 거래다 그거죠. 거래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신화를 가장 민감하게 느끼는 사람들이 신화 전문학자이기도 하고 문화인류학자이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 도회 안에서 그냥 이론적으로 논리만 가지고 철학을 하는 사람들의 한계가,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사르트르하고 레ヴィ스트로스하고 논쟁을 했는데, 사르트르가 레ヴィ스트로스를 당하지 못하고 그랬다는 그 일화가 있거든요. 사실인지 모르겠는데. 근데 그와 같은 것은 왜 그러냐 하면, 레ヴィ스트로스는 이론도 가지고 있지만 거기 현장에 가서 보고 온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지 않았는가. 어떤 그 신화가 이를테면 우리의 그 문화적인 그 가치면에 있어서 바람직한 것인가, 그리고 신화라는 것은 워낙 원초적인 것이기 때문에 변화될 수가 없는 것인가, 작가가 새롭게 도전해 가지고 어느 정도는 또 새로운 그 변화의 가능성으로 또 열어서 또 모색을 할 수 있는가, 이런 부분으로까지 만약 나가지 않는다면 그 신화를 좀 어떤 의미에서는 그 좀 지나친 표현이 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거는 아까 무슨 상업적으로 이제 신화를 즐기는 그런 말씀이 나왔었습니다만, 또 다른 의미에서 그 소재로서 말이죠. 일종의 소재주의라는 표현을 쓴다면 그걸로 이렇게 자꾸만 반복해서 즐기는 이런 건 아닌가. 이게 이제 우리가 자기 반성적인 측면에서 한번 생각해 볼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근데 이제 신화가 뭐냐면 신화가 어떤 작가의 작품 속에서 동호반복되지 않느냐, 그런 의미로 저는 받아들이고 싶은데,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하지를 않아요. 물론 이 신화를 가지고 몇 번 우려먹는다든지 이런 건 아니니까. 그런데 가령 제가 바다 이야기를 무지하게 많이 썼거든요. 제가 제 작품 속에 젊어서부터 쓰다가 그 얘기 아까 예, 안아주셨어요, 진짜. 예. 그랬는데 저는 지금도 제가 고향 바다가로 내려가니까 이때까지 바다 이야기 쓴 것이 지긋지긋하지도 않아서 다시 바다로 내려왔느냐고. 그래서 제가 그랬죠. 당신은 내 속을 몰라서 그런다. 가령 우리가 제어보를 20살 때 읽은 거하고
30살 때 읽은 것하고 50살 때 읽은 것하고 60살에 읽은 것하고 그 맛이 똑같으냐. 바다도 마찬가지다. 내가 그 20대에 느꼈던 그 바다하고 바다 그러면 비가시적인 바다도 있고 가시적인 바다도 있는데 그리고 이제 바다 이야기를 이렇게 쓰는데 아까 변주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저는 처음에 쓸 때 신화에 대한 어떤 생각도 하지도 않았고 그와 같은 공부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읽었는데 그 속에 스며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와 같은 것이 무엇일까 하고 그러니까 그 바다에 있는 역사와 사회도 생각해 봤고 그다음에 철학적으로 문화인류학적으로 그 신화적으로 저렇게 수없이 그 조명을 해보다 보니까 전혀 다른 바다로서 다가오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앞으로도 늙어 죽을 때까지 바다 이야기를 써도 다 못 쓰고 죽을 거예요. 그리고 바다는 이 과학적으로 지금 사업, 그러니까 국가 사업으로서도 21세기에는 그 육지에 있는 그 자원이 고갈되면 바다라고 하는 블랙박스가 남아 있어요. 미해결의 장. 그와 같은 것이 그 인류가 개발해야 할 아주 중대한 것이듯이 저한테도 마찬가지예요. 바다 이야기는 얼마든지 무궁무진한 그런 세계다. 그리고 그와 같은 것을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는 우리나라 작가들이 무책임하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 앞으로도 바다 쪽으로 나가서 쓰면 아주 좋은 소설들을 쓸 수 있지 않을까. 말하자면 바다를 개발하지 못해서 우리는 말하자면 식민지 노릇도 하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바다에 좀 능했으면 장보고처럼 아주 그 좋은 이제 국가나 민족으로서 세계에 크게 힘을 떨쳤을 텐데. 그런데 지금 바다를 들어보면 그러한 것으로뿐만 아니라 미생물의 세계라든지 이 물고기의 세계라든지 이와 같은 것들은 우리 삶에서 무궁무진합니다. 저는 그래서 요즘 그 바다 물고기라든지 미생물의 세계라든지 조류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공부하고 있죠. 그 결과물이 연료물에서 나온 그 바닷가 학교 거기에서 제가 이야기했거든요. 그러니까 가령 소라고둥 무늬를 봐보면 오른쪽으로 돌잖아요. 왜 왼쪽으로 돌아도 되는데 모든 놈들이 전부 다 오른쪽으로 돌고 있는가? 그것은 아까 우리들 신화적으로 이야기해보면 우리 우주가 만들어지기까지 계속해서 그 시간의 제트기를 타고 가보면 왜 이 소라고둥이 하필 오른쪽으로 도는가? 그 이유를 알 수 있다고 저는 생각했거든요. 가령 그 이유는 그러니까 이제 남반부하고 북반구 바다가 이 해류가 다르잖아요. 가령 여러분들이 개순물을 부어보면 여기 남반부에서 돌아가는 개순물의 방향하고 북반부에서 돌아가는 개순물의 방향하고 다르거든요. 가령 이 태풍도 우리들이 텔레비전에서 보면 태풍 눈 보여주는데 태풍 눈 보여주는데 그건 왼쪽으로 돌거든요. 그 사실은 밑에서 보면 오른쪽으로 돌고 올라가는데 위성 사진이 위에서 밑으로 보여주기 때문에 왼쪽으로 도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이 나팔꽃도 오른쪽으로 돌아가요. 전부 다 오른손잡이입니다. 소라고둥하고 똑같이. 우리 인간들도 되게 오른손잡이가 많죠. 모든 이 문고리라든지 수도꼭지라든지 이런 것들이 오른손잡이에 유리하도록 만들어져요. 왼손잡이들은 참 불리하게 좀 슬픈 이제 세상을 살고 있는 셈인데 그럼 왜 오른쪽으로 도냐? 그건 지구하고 관계가 있어요. 해가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지는 것은 이쪽으로 돌기 때문에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와 같은 회전 때문에 소라고둥이 그와 같이 유전자가 형성이 됐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이 시원으로 찾아가 보면 우리 삶의 원리를 발견하게 된다. 가령
운동장 트랙이 우리 시계는 이렇게 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돌잖아요. 오른쪽으로 돌잖아요. 이 소라고동처럼. 그런데 트랙은 거꾸로 돌거든요. 역시계 방향으로 돈단 말이에요. 왜 그러면 역시계 방향으로 도냐? 그럼 전부 다 왼손잡이여서 그러냐? 그거 아니죠. 오른손잡이들한테 유리하도록 만들어져 있어요. 트랙이. 그러니까 오른손잡이는 대개 오른발잡이거든요. 우리 왼눈잡이, 오른눈잡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총을 쏠 때 왼눈에다가 두냐, 그러니까 우리가 왼눈잡인지 오른눈잡인지를 그냥 알 수 있어요. 이렇게 뭘 하나를 딱 이렇게 하고 왼눈을 가보고 오른눈을 감아보면 자기가 오른눈잡인지 왼눈잡인지 그냥 알 수 있어요. 그런데 대개 우리들이 오른발잡이거든요. 그러니까 경주마들도 그 직선 코스에서는 잘 달리는데 트랙 돌면서 떨어진 놈들은 왼발잡이일 가능성이 많아요. 그러니까 트랙을 돌 때 오른발에다가 무게중심을 잡고 각각 이렇게 찍으면서 나가면 트랙 밖으로 멀리 벗어나지 않잖아요. 그런데 왼발잡이들은 트랙 밖으로 멀리 벗어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오른발잡이들에 유리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삶에서 그것이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는가. 가령 우리들이 말 속에도 그렇잖아요. 왜다 그르다. 그러니까 왼쪽은 그르고 오른쪽은 옳다 쪽으로 되어 있잖아요. 말에도. 이와 같이. 그러니까 우리들이 사용하고 있는 모든 언어, 모든 삶의 구비구비에 신화가 담겨 있다. 저는 그렇게 보는 거죠.